4년 동안 정말 이를 갈고 닦았고 그리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기처럼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빨리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은 것을 쫙 펼쳐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일기 때 했던 북한에 대한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PC주의도 그렇고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도모하고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름대로의 태평성대의 기간을 한 20년, 30년 길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부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세상에 악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같아요. 캐나다가 51주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좀 51주가 됐으면 얼마나. 트럼프가 이제 다시 집권을 했어요. 네. 트럼프 2기는 1기랑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사실 지난 일주일 지났죠. 취임한 지 그 사이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시피 상당히 전개가 빠를 것 같아요. 사실 일기 때 우리 기억해 보면은 내각을 이제 고르는 것도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사실은 뭐 역대급으로 누구를 인준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기껏해서 인준했던 그 내각도 다 갈아치웠습니다. 6개월 정도 뒤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2016년 처음 취임했을 때 처음 말씀이죠. 취임했을 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인준하는 모든 인사들이 내각의 인사들이 어느 정도 검증된 트럼프 입장에서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인준도 빠르고 그 내각의 사람들이 인원들이 일을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티 노엠 같은 경우도 인준이 됐는데 바로 인준되자마자 뭐 현장에서 막 뛰는 모습이 막 최근에 보니까 뉴욕에 가가지고 벌써 막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뛰고 있고 베스트 입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4년 동안 정말 이를 갈고 닦았고 그죠? 그리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속하게 정말 스위프트리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기처럼 트럼프 입장에서 마가 입장에서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빨리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은 것을 쫙 펼쳐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상하원도 다 지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이 약간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벤스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않을까. 그렇죠. 3명이 빠져도 보통 이제 3명이라고 하면 미치 매커너라고 그죠. 또 수잔 콜린스하고 또 그 리사 몰커스키 맞아요. 그 3명이 약간 흐릿흐릿한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3명이 빠져도 사실 50명이니까 벤스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특히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그것 때문에 사실 당선된 건 마찬가지 때문에 라이컨 웨일리 그 법안도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다음 주면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 정말 빨리빨리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년 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사실 가장 큰 공을 누가 가져갈까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이거든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이 너무나 급진적인 정말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민 문제, 마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대책 없이 진보적인 급진적인 정책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를 뽑았기 때문에 그 기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트럼프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든이 진짜 대통령이었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트럼프가 어떤 자기 트루스 소셜에 밈을 공유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역대 미국의 대통령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트럼프는 지금 46하고 48대인가요? 45, 47인가요? 45, 47인데 이제 그 중간에 바이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부 이제 미국 대통령 초상화 역대급 다 걸어놓고 그 46대 바이든 대통령에는 이제 리버럴 스태퍼라고 이렇게 딱 리버럴 워크 스태퍼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놓은 거를 트럼프가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당선이 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워싱턴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진짜 과연 누가 러닝 더 컨트리 하고 있나. 이 나라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 아프간 철군에서 정말 그 극악무도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신 그 국경 참사라든지 그렇죠. 이민자 문제라든지 뭐 범죄 문제 이런 음. 것들 하는데도 도저히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수도 없고 맞아요. 누가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뭐 상황 속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뽑아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박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번에 뭐 최근에 청문회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 되고 있는데 네. 좀 제일 기대되는 뭐 장관이나 아니면 트럼프 그 내각의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사실 다들 독특해요. 근데 피트 헥세트 그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무리 없이 이렇게 인준이 됐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국방부도 정말 큰 변화를 겪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데 국무부는 뭐 사실 안정을 위해서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제일 빨리 그리고 만장일치로 저기 인준이 됐었는데 국무부도 그렇고 사실은 루비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인물이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일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할 때 사실은 가장 앞서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어차피 핵 포기 안 한다. 정말 일관되게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초반에 당선되자마자 낙점되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일기 때 했던 북한에 대한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또 바로 그 확정이 되는 걸 보면서 루비오가 참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헥세트도 그 국방부 장관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낭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국방부 안에 이런 것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뭐 그냥 선동 구호가 아니라 정말 다시 강한 미국 그리고 다시 존중받는 미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죠. 헥세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잘생겨서 그렇지만 개인적인 그 문제도 딱 봐도 그냥 마초같이 생겼더라고요. 마초같이 예. 생기고 항상 또 문신 들고. 그 자켓 안에도 뭐 이렇게 미국 국기 막 넣어놓고 맞습니다. 항상 그 핸드커치프도 그 미국 국기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미국 전형적인 그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러 간다 했을 때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은 물론 약간 양상이 뭐 AI나 드론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보병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싸우는 그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봤을 때 뭔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삼촌 뭐 그쵸. 그런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잘생기기도 했고 똑똑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뭐 사실은 제가 약간 걱정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은 이제 민주당이었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었던 저기 DNI 툴시 게벌. 게벌 네. 제가 참 생긴 거나 이런 건 참 매력적으로 생기고 하와이 출신의 그리고 또 군복무도 했었잖아요. 맞아 군복무도 하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민주당일까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CPEC에서 몇 번 발언하는 것도 보고 근데 역시나 이제 이번에 당적을 바꿨고 DNI 수장으로 사실은 되게 높은 직이죠. 이렇게 낙점이 돼서 사실 걱정이 됐던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공산당이 있잖아요. 미국의 공산당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몇 번 발언도 했고 그리고 뭐 세미나나 이런 거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파적인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홈랜드 시큐리티 뭐 크리스티 노엄이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 정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총지휘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전에 김민하 대표랑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자체가 사실은 거의 무기화돼서 자국민을 상대로 정부 수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탄압 이런 것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뜯어고치는 데 있어서 이런 게버드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가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마가랑 가장 가까운 김연아 대표가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중국에 대한 그런 스탠스는 분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안에 또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거브 같은 사람이 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가져올 변화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혹시 D&I 하면 우리 한국 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CIA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CIA와 또 뭐죠? 정보 기관들이 한 5개 되잖아요. CIA가 있고 NSA도 있고 그렇지. 네. NSA가 있고 DIS인가요? DIA인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군마다 있죠. 해군에도 있고 육군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총괄하는 직위입니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 그래서 모든 CIA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기관들을 총지휘하는. 그래서 사실이 원래 없었던 그 직위죠. 아마 트럼프 1기나 부시 때 아마 새로 신설된 그런 직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안에서 다른 CIA와 DNI, NSA랑 따로 와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 한 사람으로 이 DNI가 모든 것들을 지휘하면서 종합된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 10년이나 됐을까? 근데 이제 그 직위를 이제 털시 거브드가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인텔 쪽에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네. 그걸 관리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사실상 보고하는 입장이니까요. 그죠. 보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고 CIA나 이런 FBI 이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뭐 헥셋이라든지 툴시 게버드라든지 아니면 또 비슷한 성량의 인물이 그 FBI 그 디렉터로 임명된 캐시 파텔이잖아요. 예. 그 인도계 캐시 파텔. 근데 그 사람은 애초에 뭐 FBI를 다 갈아엎어가지고 뭐 잿더미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참 트럼프가 대단하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뭐 FBI 관련해서 뭐 특별한 거기서 고위급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수장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앉혀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번 트럼프 인사들의 대표적인 특징 또는 공통점은 그 디스럽터인 것 같아요. 디스럽터.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을 타파하는 사람들. 그쵸. 그게 아마 좀 공통된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성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눈치 보지 않고 기존의 모든 틀을 한 번씩 흔들어보는 그렇다고 이것들 다 부실 것 같지는 않아요. 부셔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혁명적으로 막 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근간이라든가 이런 걸 흔들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시스템의 기존 또 제도가 워낙 있으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디스럽터들을 뽑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동안 너무 누적된 소위 말하는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적폐가 많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트럼프나 아니면 그 공화당 사람들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람들이 맞습니다. 늘공이 돼서 그 워싱턴 DC 쪽에 벨트웨이에 자리 잡으면서 거기서 평생 뭐 놀고 먹고 하면서 맞아요. 또는 정부에 그 기생하면서 또는 뭐 퇴임하고 나서 저기 뭐 군산 복합업체 같은 데 가가지고 잡을 얻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누적된 것도 트럼프 당선의 중요한 이유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과 생태계를 한번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인사였다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헥셋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린 더 하우스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명령은 그렇죠. 지금 너무 일단 일을 하기 전에 집부터 청소해야 되니까 집을 한번 싹 대청소하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뭐 바이든 때 정점을 찍었던 뭐 바이든 시작한 건 아닌데 오바마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바이든 때 정점을 찍었던 뭐 DEI라든지 아니면 그 wokeism이라든지 그 뭐 성별 또는 그 인종 할당제 같은 것들 거기에 따라서 쌓여진 그 적폐 같은 문제들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이슈 같은 게 다 지금 미국 뭐 모든 기관에 다 침투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능,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국무부면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뭐 대한민국에도 미국 대사관 보면 뭐 레인보우 플래그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이제 그만하도록 한번 내부 청소를 싹 하고 뭔가 이렇게 재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정말 필요했고 여러 가지 성혁명적인 요소들 때문에라도 그랬고 사실 그것보다도 약간은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했던 쉐이크업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딥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결국 행정국가를 말을 하잖아요. 박사님 딥스테이트가 뭔가요? 거기 딥스테이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딥스테이트를 이제 음모론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미돼서 약간은 어떤 아는 사람만 아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됐는데 사실은 딥스테이트는 학술적인 용어잖아요. 학술적으로 administrative state를 딥스테이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가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선출된 사람들이 그죠?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특히 윌슨 이후로 윌슨이 이제 행정학의 아버지잖아요. 이승만의 스승이죠. 스승이라고 이제 우리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스승인데 좋게만 아 근데 참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사실. 뭐 인종차별주의자의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그렇죠. 사실은 국가의 어떤 체제에 있어서 정말 큰 과오를 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너무나 비대하게 물론 그 비계를 쌓은 인물은 루즈벨트였고 또 그 다음에 린든 존슨이었지만은 그 체계를 그 어떤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제 사실은 윌슨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에서는 정말 천적이죠. 그렇죠. 뭐 최악의 대통령 하면 항상 보수주의자들 윌슨을 한 탑 5 안에 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행정화되는 거죠. 관료화되는 거죠. 관료제 뷰로크래시가 이제 틀을 갖추게 되는 게 사실 윌슨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라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선관위를 생각하면 돼요. 선관위처럼 내부적으로 막 카르텔을 형성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권력은 바뀌고 정권은 바뀌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물론 뭐 가족 간의 그런 비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비리 같은 거. 채용 비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관료적으로 쓸데없는 어떤 비계가 이 정부에 자리 잡는 거죠. 근데 성관이 박사님 말씀하셔서 뭐 네. 저도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딱 설명하려면 그냥 성관이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맞아요. 극도로 관료주의. 극도로 관료주의. 부패가 자정되지 못하는, 그죠? 부패나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자정되지 못하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지하죠. 절대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않죠. 외부의 감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그렇죠. 쳐버리고 네. 지들끼리 다 감시되지 헤쳐먹는. 않는, 감시되지 체크되지 않는. 않는 네, 어떤 권력기관 견제되지 않는. 견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꿔도 닉슨이 이런 표현을 했나요? 자기가 퇴임하지 못하는 호랑이를 탄 것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기 대통령직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직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했더니 도대체가 이 정부라는 조직이 워낙 거대해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호랑이 같은 거를 타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성혁명이나 이런 문제들, 뭐 젠더 이데올로기 다 갈아엎을 게 많지만은 이 구조 자체를 조금 흔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적폐가 참 그럴듯한 표현이네요. 이 적폐 같은 이 관료주의를 조금 흔들어보고 물론 자르거나 어떤 개혁을 이루기 위해는 참 여러 가지 레탭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이런 신선한 인물들을 통해서 좀 흔들어보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미국의 미국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익스페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제의 이 실험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은 게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해요. 트럼프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정도의 자기는 알았든 몰랐든 간에요. 몰랐든 간에 트럼프 본인은 이제 뭐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그 성혁명만 타파하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한번 뒤흔드는 것이 이 미국이라는 체제에 상당한 이 자정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번에 트럼프 다시 당선된 걸 보면서 결국 미국 사람들이 또 해내는구나. 네. 그런 뭐 참 맞아요. 감탄과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그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힘을 딱 동원해서 해내고야 마는구나. 그렇죠. 뭐 그런 느낌. 꼭 2차 대전 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유럽에서 막 전쟁이 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간섭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뭐 이렇게 약간 띵가띵가하는 느낌이죠. 근데 진주만 딱 때려 맞고 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죠. 확 군비 확장하고 경제 발전하고 또 그 군산 복합업체 가동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랠리 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뭐 태평양과 대서양 다
전쟁에서 나치와 일본을 때려잡잖아요. 그리고 뭐 넘버원으로 우뚝 서는 건데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처칠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렇게 그 발동하는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쵸. 다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태평한 듯이 맞습니다. 뭔가 진짜 될까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이 오면 하고 많은 그 그렇죠. 미국의 또 저력이 다시 한번 저력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럼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트럼프가 이제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당선이 상징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이제 단순히 저희는 지금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안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징이 있는지를 또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 트럼프의 재집권 또 당선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하나의 이제 새로 신설된 기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도즈라고 있잖아요.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평가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 방식, 정부의 운영 방식과 우리가 100년 동안 사실 우리가 겪어온 관료주의의 이런 행동 거지를 좀 바꿔놓는, 흔들어놓는 그러한 획기적인 타이밍이 아닌가. 그것은 비단 미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앨런 머스크랑 라마스와미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리겠지만은 비백은 또 이제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비백 나왔습니까? 비백은 나왔어요. 그래? 거기서 나와서 지금 보니까 이제 오하이오의 그 주지사로 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거기서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두 명 다 너무 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넘버 원 하는 알파도 이 두 명 모이다 보면 맞아요. 이게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머스크 혼자 담당하게 됐더라고요. 그렇구나. 머스크가 뭐 사실 그 테슬라도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망할 뻔했던 거를 다시 살려내고 하면서 사실은 관료주의 철폐, 그죠? 그 회사 내부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이제 비효율적인 그러한 어떤 레드테이프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에서 들어갔을 마찬가지. X에서 한 80% 잘라버리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돌아가. 그렇죠. 더 잘 돌아가요. 오히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이런 그런 어떤 획기적인 개혁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모범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류도 있습니다. 이걸 잘해내야죠. 잘해내야 우리나라나 이런 다른 영국 같은 나라에서 정말 관료에 찌든 그런 나라들에서 이것들 본받아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 같은 데도 사실은 완전 관료의 막 떡진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어떤 방식과 원리와 이런 것에 좀 획기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긴 미국이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잖아요. 따라해요. 네. 따라가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설레가 없으면 항상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했는데 되더라. 그렇죠. 미국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문제는 한 10년 정도 늦어요. 지금 와서 이제 사실은 그 역작용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성혁명 같은 거.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이 유행이라고 미국이 다 했다라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그것을 롤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 다녀오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지금은 악폐라고 증명이 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쪽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너무나 늦다, 굼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들이 사실 마찬가지죠. 30년 전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와서 한국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혀 공부 안 하는 그런 교수들 때문에 그래서 늦은 게 문제인데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미디어나 뉴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미국의 현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한국 사회 전반에 이렇게 전달되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빨리 좀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대한민국이 한국의 사회가 좀 알아차리고 특히 인플루언서들과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나쁜 것들은 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한편으로 이제 이 트럼프의 당선이 그 PC가
PC 시대가 이제 완전 끝났구나라는 걸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PC라는 문제를 단순히 어떤 PC 뭐 어떤 뭐 DEI라든지 아니면 wokeism이라든지 PC 문제도 있지만 냉전 이후에 미국 1국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폴레리티라고 보통 네. 국제 정치학적으로 얘기하죠.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국제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라이벌도 없고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 근데 그 유니폴레리티 시대에 나타났던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그 경제적인 어떤 자유와 이코노믹 인터디펜던스라고 하죠. 경제적인 상호 협력과 뭐 WTO로 대변된 어떤 그 경제적인 자유화가 있었고 자유무역.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그 데모크래틱 피스 디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평화론이라고 해서 네.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곳에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맥도날드 이론. 네, 맥도날드와 빅맥 해피밀이 있으면 그 나라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네, 그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이라크 침공할 때도 보면 약간 그런 얘기를 중간에 막 했잖아요. 이라크를 자유의 나라로 만들게 되면 중동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다 뻥이라는 게 드러났죠.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국제기구에 대한 강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니폴레리티 시스템 안에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어떤 자유무역의 확대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국제기구의 강화 이 세 가지가 잘 작동되면 세계를 평화롭게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미국의 엘리트와 또 유럽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 중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럭셔리의 시대에 약간 자라나게 된 독버섯이 저는 PC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외부적인 어떤 실존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뭔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뭐 젠더 이데올로기도 나오고 페미니즘 레디컬한 것도 나오고 또 트랜스젠더 이슈도 나오고 그렇게 자라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91년도부터 한 2020년대 정도까지 지속되다 보니 한 30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받는 계층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부에 그 러스트벨트 사람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자유무역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기 직장이 다 날아가게 되고 공장이 다 해외로 이전하게 되고 또 뭐 민주화한다고 전 세계에 막 다 개입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뭐 미국의 내부의 문제는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국경 문제 같은 거 참사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뭐 들은 해외 파병을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 당장 네이버 도시에서는 막 마약 문제가 들끓고 있고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터전을 막 황폐화시키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뭐 제이디 벤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인프라 같은 것도 그대로 뭐 공항 같은 거 가보면 너무나 노후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문제는 그렇게 개입하면서 왜 국내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느냐라는 그 반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더 명징하게 드러났던 것 같은데 국제기구 WHO 같은 기구가 뭐 미국의 보건 정책 같이 막 간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유엔이 뭐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부의 어떤 주권 문제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공화당에서도 부시 같은 맥케인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거기 그냥 동조하면서 걔네들을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니까 그 어썸션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하나의 빅엿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다 보니까 저기 재밌는 놈이 있네. 근데 쟤는 능력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우파는 당하기만 했고 보수는 당하기만 했는데 저 사람 정도라면 펀치를 날려서 공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유권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의 가장 아픈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지난 총선에도 한국에서도 보면 이준석이 분당에서 분당인가요? 그 어디죠? 그 저기 그 젊은 커플들이 많은데 이준석 지역구가 거기잖아요. 분당인가? 그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한국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동탄. 동탄. 이준석이 동탄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거기 보면 이제 심리가 거기도 민주당을 강세 지역이긴 한데 윤석열을 어떻게 가장 아프게 할까? 그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당선되면 윤석열이 가장 아프니까 얘를 당선시키자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권자들 미국 사람들이 그 민주당과 또는 공화당에서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데이다 보니까 이걸
가장 아픈 방식으로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게 뭘까? 저기 트럼프다. 그래서 이제 당선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2016년 이후로 잠깐 권력을 뺏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정서라는 게 확증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PC의 종말 그리고 어떤 그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면서 나타났던 그 어떤 문제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런 거 집어치우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적인 문제 다시 떴으니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PC주의도 그렇고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도모하고 또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름대로의 태평성대의 기간을 한 20년, 30년 길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부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어쨌든 이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악인은 세상에 악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다 철폐되고 제도로 국제적인 어떤 제도 또 멀티내셔널리즘 이런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제도로 이런 것들을 악인의 어떤 부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악인은 계속해서 태어나는구나. 민주적인 사회, 국제화된 사회에서도 악인들은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아나는구나.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죠. 오히려 이용해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유를 틈타 들어온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를 틈타 들어와서 결국에는 독버섯처럼 아까 표현하셨듯이 자라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그것을 사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눈 감고 있으면서 지금 당하고 있죠. 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못 차리죠. 근데 미국은 그래도 어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자각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 그런 자각이 있어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죠 현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PC주의도 사실은 그 근간에는 인간은 선하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코 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제해야 되고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상대 진영을 가장 아프게 상대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것이 사실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승리 공식을 좀 배워서 이게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가면 전 세계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유럽에서도 뭐 멜로니도 당선되고 또 영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리폼드 파티인가요? 거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니젤 페라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독일에서도 언론에서 이제 그거라고 얘기하지만 AFD인가 그 대한 독일에 대한 뭐 정당인가 거기가 또 부상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전 세계 전체가 우경화의 흐름으로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뭐 이상한 뭐 그 중도를 잡아야 된다. 아니면 뭐 협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우리 상생을 해야 된다. 뭐 같이 뭐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도 시대 때까지는 저희가 역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당선되기 위해서 김종인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경제 민주화 이런 거 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뭐 젠더 이데올로기도 수용했어야 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좀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보수가 약간 수세였고 또 역풍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 한 발짝 나가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어야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순풍을 달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어젠다 세팅만 잘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잘한다면 그렇죠. 정말로 보수 이념을 펼치기에 그 어떤 때보다 좋은 시대를 적합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는데 또 젊은이들이 호응해 주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586 뭐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민주화 했던 애들이 완전 다 맹탕이구나. 쟤네들 쓰레기였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근데 본인들이 너무 PC주의에 따라 그렇죠. 예. 보수의 어떤 정치권에서 보수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PC에 너무
쩔어 있어요. 여전히 이 시대가 바뀐지 모르고 몰라요.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또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점잖 같아요. 떨고. 예, 점잖 떨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지금 탄핵이나 계엄령 사태 이후로 권영세 그 하는 얘기를 봤는데 뭐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말 조심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중해라, 그렇죠. 뭐 항상 뭐 웅크려라, 소극적으로 해라. 지금 지지율이 뭐 민주당이랑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저라면 오히려 공세적으로 갈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예. 가면 사실 효과가 더 나죠. 예, 우리가 맞는 어젠다를 가지고 자신 있게 보수 어젠다를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이재명이 왜 범죄자인지, 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맞는지, 왜 이승만, 박정희가 좋은 일 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트럼프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먹히죠, 지금. 그럼 먹히죠. 지금 근데 시기에. 뭐 현수막도 보면은 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죄송. 아니 제가 사실 꼭 뼛속까지 보수긴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진짜 쥐어받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런 애들한테 표를 줘야 되나. 예, 그런 마음이 저까지도 드는데 예. 시민들 오죽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기회가 왔으면 물 들어왔으면 노를 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물 들어온 거 가지고 그냥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구나 이 사람들은.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없고. 예, 투쟁력이 없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 DC도 트럼프 취임하는 기간에 갔다 네. 오셨잖아요. 현장에서 느끼셨던 그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10월 20일이 되면은 취임식이 되면은 그 앞에 많은 그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반대하는 저기 아각거리는 저기 있었잖아요. 그 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 백인 여자애가 그 페미 여자가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단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제가 그 취임식 때도 물론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많이 그 PC를 투어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PC주의 세력 또는 페미니스트 세력들 반 트럼프 진영이 정말 숨어들었구나. 완전히 이렇게 기가 죽어서 숨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다 마가 해트 쓰고 다니면서 이제 다시 미국이 살아났다라는 다시 좀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미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그쪽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한 가지 한국에서 몰랐을 법한 하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취임식 때 모든 그 관공서뿐만 아니라 주유소마다 다 성조기가 걸려 있잖아요. 미국에는. 근데 전부 다 조기로 걸려 있었어요. 조기로 걸려 있는 거예요. 하프메스트라 그러죠. 조기로 걸려 있는 거예요. 취임식 날인데도. 그런 면에서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 12월 29일 날 죽었잖아요. 근데 보통 뭐 대통령이 죽으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그 애도 기간을 설정을 하고 조기를 걸게 하는데 한 달이나 조기를 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있었다.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조기를 걸게 하려고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민주당이 약간은 진짜 억울해하는 듯한 클린턴이 그죠? 클린턴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취임식 때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취임사 할 때 보면 아주 표정이 다들 썩어 있었잖아요. 중간에 막 헛 웃음도 막 내뱉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했던 행정명령을 지금 수십 건을 했잖아요. 첫 번째 1호가 그거였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에는 무조건 애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풀메스트 일반 개항을 한다. 그래요? 그게 1번이었어요. 그게 1번이었어요? 너무 억울했던 거야. 자기 취임식에 정말 축제 분위기인데 일기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투표해 줬는데 애도 분위기니까 조기를 걸고 있잖아요. 그 너무나 억울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그래요. 트루먼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애도 기간을 설정했었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조기 개항을 했었는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였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취임식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는 무조건 풀매스트 그러니까 일반 개항을 한다라는 것을 1호 행정명령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본인의 어떤 개성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좀 많이 속이 쓰릴 거예요. 속이 쓰리고 또 뭐 어버션 낙태 지지자들이나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정말 크게 된통 당한 듯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벼르고 있을지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어떻게 또 반격을 할지. 예를 들어서 BLM 사건도 그렇고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어떤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또 이번에 지금 이민자들 추방하는 것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딱 붙잡고서는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서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뭐 세월호 이태원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듯이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 아마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경계하고 너무나 막 이 바람을 타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간 이런 관리하는 것이 지금 미국 마가 진영 부시 진영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 트럼프 당선에서 그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트럼프 유세 기간에도 보면 물론 뭐 기존 언론이랑도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팟캐스트에 나가서 뭐 조 로건이라든지 맞아요. 렉스 프리드먼, 뭐 플레이그런트, 디오번 이런 사람들 네. 나가가지고 정말 그 진솔한 모습 보여주면서 2-3시간 쫙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가 굉장한 표를 얻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뒤에서 전략을 짠 사람이 베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베런 트럼프 아들. 지금 2m10 지금 벌써 거인이 됐던데. 맞아요. 더 크는 것 같아. 그 밈도 많아요. 그 백악관 뚫고 베런이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키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베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줬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말을 듣고 수능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실제 주류 미디어들은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백악관에서 새로 발표한 정책을 보니까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오는 맞아요. 기자인단 중에서 기존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뭐 팟캐스터라든지 그렇죠. 유튜브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모집하겠다라고 맞아요. 발표를 했더라고요. 캐롤라인 레빗이 대변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맞아요. 원래 미국에서 전통적으로는 그 첫 번째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할 때 질문 권한을 AP한테 준대요. 맞아요. 항상 네, AP한테 줬었죠. 이번에는 그거 깼죠. 네, 이번에 깨고 다른 어떤 대한 매체 브레이트바르트라든지 이런데 줬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 확실하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그렇죠. 점점 약해진다. 그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이 미국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 이 언론을 제4의 권력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포스 스테이트로 봤는데 요거를 사실은 바꿀 때가 됐다. 그죠? 뉴 미디어의 어떤 도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마가의 세력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이런 자유민주 국가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다른 유튜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김민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가 세력하고 상당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어떤 매개체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죠? 외교 관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도 물론이고요. 뭐 X라든가 이런 트위터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견들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 직접 표출하는 그렇죠. 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관료하는 사람들이 관료 자체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진정성도 없죠. 진정성도 없죠. 네.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반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뉴미디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 환경에서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첫 스타트를 역시나 실험 정신이 투철한 미국이 시작했고 그것을 좀 다른 자유민주주의 후발 주자들이 따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트럼프 정권의 핵심적인 그 테마가 그 급진적인 투명성인 것 같아요. 급진적인 투명성. 영어로 말하면 radical
트랜스페런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까지는 다 그냥 쉬쉬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씀하신 행정명령 중에서 그 케네디 파일 같은 거, 또 마틴 루터 킹 파일 같은 것도 다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보기에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뭐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이상 상식을 깨트리는 뭐 그런 엄청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데 그걸 아니까 또 행정명 해제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어떤 국가가 암암리해왔던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어떤 얘기하는 거, 공개하는 거, 그리고 평가를 정당하게 역사적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제 미국에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대표적인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모 국가라고 그러죠. 내니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숨길 거는 숨기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태도 있잖아요. 국가가 군림하고 어쨌든 국민들을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어떤 진실을 숨기거나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국가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니가 아니라 국가는 서번트다. 라는 그런 정신이 바탕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좀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항상 이 국민들을 이렇게 옹야옹야 하는 듯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들도 막 정부 캐릭터가 막 인형처럼 나와가지고 교통법규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되게 애교를 떠는 듯한, 이렇게 아양을 해줘서 국민들을 약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모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행정 정책도 그래요. 뭐 그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공고문을 봐도 무슨 뭐 어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또 표정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니 국민을 뭘로 생각하길래 국가가 이러나 싶은데 미국은 적어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국민을 정말 어른으로 이렇게 딱 대하고 좀 솔직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투명하게 이번에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것은 그렇게까지 의도를 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가 도래해서 그런 내니 보모 스테이트의 그런 측면들은 미국은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유럽처럼 그런 게 없었지만은 그런 작은 요소들조차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버리고 전적으로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거다. 우리는 임시적으로 잠깐 그 권력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원리들이 다시 좀 통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빨리 받아서 어떤 보호국가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되겠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그러니까요. 그 지금 주객이 전도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딱 생각난 게 뭐 노무현 NLL 대화록 같은 거. 그때 그 논란 많이 됐잖아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냥 공개해야지. 해서. 공개 다 해가지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전체 전문을 공개해라. 공개하고 나면 그걸 읽어보고 국민들끼리 뭐 좌파들은 좋아할 것이고 이게 대통령 올바른 말을 했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뭐 정신이 나갔겠지만 근데 또 뭐 우파들은 보고 나서 저거는 진짜 NLL을 넘겨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중간쯤에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근데 그 원본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텍스트를 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숨기잖아요. 뭐 대통령 기록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문재인이 USB로 김정은한테 뭘 갖다 줬는지 이런 것도 얘기만 난무하고 법원 재판까지 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쉬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폐하고 그렇죠. 엄폐하고 감추려고 하고 국민을 병신 취급하는 그렇죠. 어린애들 취급하는 어린애들 취급하는 거죠. 국민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고 심지어 제가 보기엔 성인으로 그냥 대하지 않고. 애새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애새끼 취급하는 어린애 심지어 어린애도 아니고 존중도 없어요. 그냥 애새끼 취급하고 니는 몰라도 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심상정인가요? 예전에 그 정당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투표하는데 알고리즘이 뭐예요? 저 황당했는데 근데 심상정이 그때 아주 정말 역사적인 역대급 발언 하나 했어요. 그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산출돼 가지고 인원이 결정되는 거냐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국민은 그런 복잡한 거 몰라도 됩니다. 심상정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복잡한 거 국민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소위 민주,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팽배해 있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부분을 타파하면서 네. 진짜 그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그 we the people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예. 한국에도 좀 그런 걸 좀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 배워야 예. 돼요. 그런 걸 네. 배워야 돼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져올 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전 세계적인 그 거버넌스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들이 참 기대가 되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트럼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참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음모론으로 취급받았던 주장들 또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프린지한 의견이라고 취급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 메인스트림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20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의사당을 습격했던 사람들이 완전 이렇게 사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지금 근데 다 사면을 받았죠. 이번에 블랭킷으로 완전 다 사면을 받았고 심지어 이제 미국 특별히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거의 배신자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또 팽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완전 삼족을 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 취급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또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그게 랩에서 나왔다는 것도 음모론으로 처음에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그게 거의 진실인 것으로 그렇죠.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음모론으로 취급받았던 일들 중에 이제 굉장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는 그 과정 가운데 메인스트림화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음모론과 그 다음에 그 음모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음모론에 사실은 진실에서 사실 시작되는 거니까 사실 팩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모론들을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됐든 1월 6일 날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도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그 의지를 표출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국민의 의지가 표출이 되는 것이고 특히 마가 세력은 어떤 그런 국민들의 의지들을 충분히 업고 이렇게 생겨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트 보수가 아니라 포퓰리스트 보수잖아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마가라는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음모론적인 요소가 있고 거짓말적인 요소 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은 사면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음모론 안에는 또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있고 음모론이 있잖아요. 미국식 표현으로. 그러니까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이번에도 이제 정책 행정명령 중에 구글이나 어떤 X나 이런 데서 알아서 페이스북에서 알아서 어떤 정보들을 차단하고 이것은 음모론에 가까우니까 알아서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론이 또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실제 음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적이 정말로 악랄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악랄하구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의 상대인데 정말 초한전이라는 것을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들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도 없이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디스인포메이션, 말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정말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음모론 같은 것들도 그것에 어떤 진실적인 요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론으로 함부로 치부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속가내는 정말 허무맹랑하고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성숙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처음에 트럼프가 2020년 패배하고 나서 선거가 다 조작됐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얘기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경악을 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했던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뭐 그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걸 지적하는 목소리,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전혀 이제 뭐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닌 게 됐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정말 논란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좀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섭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현재로서 뭐 제한된 지식으로 가지는 생각은 그냥 일단 뭔가 이상하다. 그냥 그거는 그렇죠. 분명하죠. 네,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인용된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자료 같은 거에도 뭐 인용이 되긴 했지만, 물론 이제 그게 기존에 있던 자료고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보면 뭐 기존 했던 입장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 대변을 한 것 같은데, 뭐 배춧잎 종이라든지 뭐 일장기 종이, 아니면 사전 투표 절차상의 문제, 뭐 삼립 박스 방에 담아가지고 그렇죠.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빳빳한 용지, 뭐 그리고 저는 투표장 안에서 사진 찍는 걸 금지하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투명성의 민주적 원칙이랑 위배되는 거잖아. 내가 투표하고 원하는 사람을 찍었다는 것을 그냥 공개해가지고 SNS 올리든 내가 공유하든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거를 지금 선관위에서 못하게 법적으로 그렇죠. 막았잖아요. 예. 그리고 법원이랑 선관위가 사실상 한 몸이니까 그걸 아무리 헌법 소원이나 어떤 뭐 재판을 제기해도 법원이 다 기각시켜 버리니까 뭐 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내가 누구 찍었다 말하는 것도 뭐 선거법 같은 거 보면 복잡하잖아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표현은 되지만 뭐 표현은 안 된다. 지들이 뭐 다 재판장이 그렇죠. 돼가지고 다 판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와 법원의 어떤 육착,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딥스테이트 같은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정말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민주주의 작동하는데도 정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냥 이상하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감정. 그냥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 없애고 다 당일 투표로 하고 수개표하고, 그리고 선거 날 말고는 투표 못하게 하고, 또 그렇죠. 자기 지역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가가지고 다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공휴일로 줬으니까 자기가 지정된 그 주소지에 있는 곳에 가서 딱 신성하게 투표하는 권한 행사하는 거. 그 정도만 돼도, 그리고 참관인도 양당에서 공평하게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다면 누구든지 가서 그 투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촬영도 할 수 있고 CCTV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개선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막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전 투표 자체가 그 원칙적으로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 사실은 많은 교수들이 또 해왔죠. 헌법학 교수님들이 많이 해왔는데, 그런 정상적인 개선의 목소리들이 전혀 완전히 묵살됐잖아요. 완전히 무시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음모론이 더 키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음모론적인 요소들이. 그렇죠. 왜 사실 아니야? 왜 이렇게 묵살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그런 그렇죠. 반응, 어떤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은 음모론을 키운 것도 터무니없는 그런 음모론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키운 것은 결국에는 이 선관위나 이런 어떤 관료 체제, 이 답답한 이 레드테이프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 기회에 그것이 물론 어떤 맹목적인 어떤 음모론적인 거짓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말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관위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음모론적인 요소가 없어도 사실은 사실 폐지되어야 마땅할 정도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좀 생뚱맞지만 너무나 생경하지만 이 계엄령이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이호선 그 헌법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은 거 격이다.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조치였지만 계엄령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사실 군대가 명령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명령을 그렇지만은 다른 방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방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의 그런 어떤 구조 안에서 이것을 타개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왜 그때였느냐라는 의문점은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요. 네. 본다면 그리고 지금 음모론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만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irregularity라 그러죠. 이런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어드레스를 해야 되잖아요.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인 어떤 방법 절차가 전부 다 무시돼 왔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딱 받았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담화문에 그것이 잘 상소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입장이 되었다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박사님 지금 이제 견미단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견미단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견미단이 사실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처음 갔어요. 제가 177 연구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시죠? 미국의 독립 정신 1776 독립 정신을 대한민국에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정신에서도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과 반대되는 미국의 독립을 계속해서 설파하셨던 것이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알리는 미국의 독립 정신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직접 미국을 보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그 독립과 건국 당시에 있었던 그 13개 주의 주요 유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유적들이 마침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과 독립운동 행적과 또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독립 정신을 건국 정신을 좀 공부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그 13개 장소가 뭐 중에 혹시 주인데 주예요. 13개 이게 오리지널 콜로니 오리지널 콜로니 거기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보스턴에서 시작해서 그 밑 워싱턴까지입니다. 그 밑으로 못 내려가고 시작을 보스턴에서 하는 거예요? 플리머스에서 시작해서 DC까지 내려오는데 7개 도시를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5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다 보면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데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후기를 써요. 그 후기를 나중에 또 책으로 내서 발간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기를 편집하다 보면은 정말 이 아이들의 청년들의 세계관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로 할 수 없는 강의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바뀌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세계관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뀌는 것을 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례화해야 되겠다, 정기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도 7월에 이제 나갈 거고요. 7월에 보통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7월에 이제 정기. 견미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1월에 지난주에 그 견미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팀을 미국에 데리고 갔다 온 건데 좀 소규모로 25명 정도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독립 정신을 배우는 것은 아주 일부고 또 다른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프로라이프. 왜냐하면은 24일 날 1월 24일 날 미국에서 프로라이프 마치 행진이 있었거든요. 매년 있는 행사죠. 그것에 또 제이디 벤스가 또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보내왔고 그래서 그런 행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도 좀 참석을 시키자라고 해서 견미단 프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프로라이프 테마의 견미단이죠. 낙태반대 운동하는 것에 생명운동. 대해서 생명운동.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번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월달에 하는 이유는 73년도에 로데웨이드가 통과된 것에 이제 반대되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74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 52년이 됐죠. 사실상 이번에 그
뒤집혔잖아요. 2년 전에 돕스 판결을 잭슨으로 통해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게 6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월 달이 이제 더 이상 기념할 게 아니라 돕스를 기념하는 게 돼요. 돕스는 6월 달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치 자체를 행진 자체를 6월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나 봐요. 있어요. 내부에 그렇구나. 많은 또 의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6월에 경비단 본 행사와 겹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 경비단 프로라이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있었던 그 독립정신 연구하는 거 이승만 발자취 따라가는 거 이걸로만 경비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년 하게 될 것 같고요. 대대적으로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이 퀸센테니얼이라 그러죠. 250년 되는 네, 그래서 미국 건국 네. 1776년부터 이제 250주년이 되는 큰 해라.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은 굉장히 축소가 됐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정말 대대적인 행사를 전국적으로 치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거의 그냥 전 세계 황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흐름에 타서 거기에 뭐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한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한 250명 정도 같이 가고 싶어요. 청소년들 데리고. 하게 역사적인 행사잖아요. 네. 네, 역사적인 기회니까. 가서 사실 볼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메이플라워도 대대적인 행사를 할 거고 플리무스에서 또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할 텐데 그거 좀 참여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 게 정말 큰 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또 봤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177 연구소의 가장 큰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 13개 이렇게 주를 다니실 때 특별히 여기는 참 인상 깊다. 여기는 정말 한번 꼭 가보기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776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기도 했고 발표되기도 했고 헌법도 거기서 썼죠. 사실 일대 대통령도 거기서 뉴욕에 취임했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에 그게 있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모든 독립 유적들과 어떤 그 볼거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자유의 종도 있잖아요. 리버티벨. 네, 리버티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그 제1차 한인 회의도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잖아요. 그것이 의도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인 인구가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LA 서부에 많이 살고 있었고 DC나 뭐 차라리 시카고에 더 많이 있었는데 굳이 필라델피아에 3명밖에 없는 한인이 3명밖에 없는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이유가 미국인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미국의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승만이 주도했던 거죠. 이승만이 주도했고 서대필이 이제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름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1차, 2차 대륙회의라 그러잖아요. 컨티넨털 컨그레스에서 독립선언도 하고 헌법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컨티넨털 컨그레스가 연상이 되도록 일부러 그 이름을 코리안 컨그레스라고 한 거예요. 코리안 컨벤션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컨그레스만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우리의 독립은 조선의 독립은 미국을 본따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5개의 결의문이 그 1차 회의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결의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중간에 3번째 결의문인데 그것이 한국인의 결의와 열망이라는 문서예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을 본따서 우리는 나라를 구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문구들을 거기에다 따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과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미국의 건국 정신을 정말 두루두루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도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했던 그리고 프린스턴이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했기 때문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건국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미국의 국부들이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양성되기를 바랬지만은 하버드 대학교 타락하면서 예일로 넘어갔잖아요. 예일 대학교에서. 근데 예일 대학교 타락하면서 이제 프린스턴으로 이 불씨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프린스턴은 내륙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어트랙트할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사실 그때 국부들이 미국의 그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사람을 초빙을 하는 겁니다. 총장을. 그게 이제 존 위더스푼이에요.
숨겨진 국부라고 할 수, 파운딩 파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체제를 사실은 확립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유일한 성직자이자 대학 총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존 위더스푼이 키워낸, 프린스턴에서 키워낸 인물이 나중에 헌법을 초안을 작성하는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프린스턴에 지금 제임스 메디슨 인스티튜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존 위더스푼 인스티튜트도 있고. 존 위더스푼. 존 위더스푼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근데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존 녹스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요. 네, 와, 그렇죠. 참 역사 재밌게 그렇게 재밌어요. 진행이 되네요. 실제로 그 칼뱅주의 정신을 미국의 정치 체제에 도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초빙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그 당시 국부들이 근데 와서도 실제 프린스턴의 모든 커리큘럼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칼뱅주의 정신이 완전히 깃들 수 있도록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정신으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정신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양성소였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메디슨을 딱 보고 메디슨을 완전히 키워낸 것이죠. 메디슨이 그 당시에 왜 근데 프린스턴에 왔을까도 정말 이게 기적이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디슨은 버지니아 출신이잖아요. 버지니아 출신이 코네티컷까지 와서 뉴저지까지 와서 대학을 가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전부 다 버지니아에 갔죠. 버지니아에 자기네들의 대학교가 있거든요. 윌리엄 앤 메리가 있잖아요. 전부 다 뭐 그 당시에 국부들이 다 윌리엄 앤 메리, 제퍼슨도 그렇고 다 거기 갔지. 다른데 북쪽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남부만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버지니아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메디슨이 특별히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은 그 국부들 중에서 사진을 보면은 키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허약했어요 몸이. 그래서 그 부모가 천식을 항상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지니아의 메디슨의 고향이었던 샬롯츠빌, 제퍼슨의 고향이기도 하죠. 샬롯츠빌에 제가 이제 아내 때문에 거기 살았었는데 거기가 보면은 이 공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런가요? 계곡이 많다 보니까 항상 습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 아들도 그렇고 천식을 좀만 잠깐 알았어요. 물론 적응되니까 괜찮아졌지만 근데 그 메디슨의 기록을 보면은 메디슨이 항상 천식 때문에 고생했다. 그래서 부모가 얘가 언제 죽을까 너무 일찍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윌리엄 앤 메리에 보내지 않고 건강 때문에라도 저기 내륙에 있는 프린스턴 그래도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번에 새로운 총장이 와서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해서 프린스턴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섭리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메디슨이 나중에 헌법을 쓰게 되고 메디슨이 헌법을 쓰게 되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계속 길어지죠.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원래는 메디슨이 막내였고 그 당시에 막내였고 허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메디슨이 헌법에 초안을 작성할 짬이 안 돼요. 그때 한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20대였습니다. 20대 초반이었죠. 20대 초반에 이제 시작했고 헌법을 쓸 때쯤 되니까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제퍼슨도 있었고 독립선언 썼던 제퍼슨도 있었고 원로 벤 프랭클린도 있었고요. 벤 프랭클린 물론 있었고 그 버지니아 출신의 그 조지 메이슨 사실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 빌 오브 라이츠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 메이슨도 있었고 한데 어떻게 초짜인 짬도 안 되는 메디슨이 이걸 쓸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원로들과 정말 쓸만한 했던 그 짬이 되는 사람들은 신생 독립 미국을 위해서 다 해외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디슨이 있었던 거야. 진짜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전부 다 메이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로서는 주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큰 목표였기 때문에 13개 주가 전부 다 각각 주였잖아요. 스테이트였잖아요. 그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가서 헌법을 만드는 것보다 각 주의 헌법을 다듬고 권리를 확장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슨도 연방 거기 왜가 버지니아 주에서 주의회에서 그것이 국가의회니까 거기서 더 힘을 키워야지. 이 연방은 사실은 무게가 덜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방 헌법을 작성할 만했던 제퍼슨은 프랑스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 혁명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쓸 수 있었던 인물이 메디슨밖에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메디슨이 헌법을 쓸 때 자기 스승 존 위더스푼의 그 철학, 서상, 칼뱅주의, 정의신을 결국에는 헌법에다가 다 녹여낸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We the people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신에 깃들어 있는 정말 큰 정신은 뭐냐면은 We the fallen people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에서 시작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타락, 전적 타락을 이 헌법에다가 녹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 체크 앤 밸런스가 그 안에 녹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권 분립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간의 견제, 그리고 각 주와의 견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와 연방과의 견제, 주와 연방과의 견제 이런 것들이 헌법에 정말 천재적으로 이렇게 녹여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칼뱅주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51번인가요? 특별히 그 Federalist Papers 보면 그 네. 헌법 설명서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맞아요. 그 헌법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그 케이스를 알리기 위해서 약간 그 익명을 써가지고 그렇죠. 3명이 이제 그 기고를 했던 건데 예. 뉴욕에서 그 거기 보면 이제 51번인가 그 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정신이라고 보는데 우리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그죠. 사람이 천사라면 그 어떤 정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정부를 통제하는 그런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인간이 천사가 아니니까 아니겠죠. 인간은 사악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앰비션은 또 다른 앰비션을 통해서 견제해야 그렇죠, 된다. 견제돼야 그래서 된다. 거기서 이제 checks and balance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그 결국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도 그 말씀하신 그게 정치 철학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깊은 이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이상,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런 어떤 로man티스 낭만주의라든가 아니면 이성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경험주의적인 그래도 경험을 해봐야 어떤 관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이성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신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발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번 트럼프랑도 연결되는 게 상식의 복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상식의 혁명. 복귀다. 상식 혁명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도 안 됐던 이상한 거를 막 시행해봤는데 한 20-30년 동안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뭐 가정도 깨보고 네. 남자끼리 만나보고 여자끼리 만나보고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물론 뭐 마이너리티 케이스로 그런 건 항상 있어왔죠. 근데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은 그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권장해야 될 가치인 것처럼 DEI나 뭐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보니까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경제도 성장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사회는 더 깨지고 또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그 흐름 가운데서 트럼프가 그냥 좀 퉁명스럽지만 상식적으로 가자 그렇게 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경험주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서 누적된 어떤 그 지식의 총합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역사적인 교훈을 존중하는 그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Revolution of Common Sense라고 했던 표현에는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연상이 되는 그 스피릿이 뭐냐면은 독립정신입니다. Common Sense, 토마스 페인 물론 나중에 타락했지만 Common Sense라는 책을 쓰면서 상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독립 열망에 불을 지폈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의 칼보다 페인의 펜이 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존 애덤스가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미국인들이 딱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 미국의 독립정신은 상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상식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말을 했죠.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의 상식은 기독교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식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상식의 혁명뿐만 아니라 취임사를 보면은 Manifest Destiny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물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이 많지만은 사실 그것도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가진 특별한 소명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서구의 확장 때 이제 썼던 그런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지금은 뭐 서부로의 확장이 아니라 서진이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미국의 어떤 그 엑셉셔널리즘이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스피릿이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린란드 가려고 그린란드하고 또 파나마 또 파나마 지금 캐나다까지 논보고 있던 걸프 오브 멕시코, 걸프 오브 멕시코,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고 그 매니페스트 데스티니가 근데 그게 결국 건강한 나라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박사님 그 스타크래프트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 민속놀이 안 하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 30대 남자들 민속놀이를 안 하시고 거기서 거리 멀었어. 너무 홀리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 뭐 자기 종족 선택해가지고 본진에서 자원을 캐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테크트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테란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럭스라는 데서 마린을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가스를 채취하다 보면 팩토리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팩토리를 만들어야지 탱크하고 뭐 벌처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공중 그 스타포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마린 보병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탱크 같은 걸 뽑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앞마당에 멀티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자기 영토를 넓혀가면서 상대방을 이제 말살시키는 건데 그게 기본적인 전략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그것처럼 한 국가도 점점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강대해지고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결국 더 많은 테리토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그게 어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섭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 처음에 13개 주로 시작한 콜로니가 너무 강성해지고 부강병해지니까 도저히 거기 감당이 안 되니까 점점 서쪽으로 팽창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영토가 확대되고 팽창하는 것은 물론 이게 식민지 시대에 너무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걸 건강하게 잘 활용한다면 그렇죠. 발전하고 강해지는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면 그 영토의 확장은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같은 그런 완전 거랑 다르잖아요.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매니페스트 데스티니가 그래서 참 적합한 표현이다. 데스티니라는 것이 참 어떤 신의 섭리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참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린란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사실 캐나다가 51주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좀 51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 그거 가지고 국민 투표하면 80% 이상 찬성할 것 같아요. 될걸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뭐 찬성 진짜 그거는 한 8대2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사실은. 봤을 때. 예, 한국에서 봤을 때 지금 뭐 하여튼 난리 나겠죠. 공용어도 좀 영어로 하고.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박사님 최근에 이 책을 내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대화랑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조평세 박사의 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름이 이제 브랜드인 시대니까 네. 네, 조평세 박사의 성경으로 세상 바라보기 이렇게 이제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국가관 또는 기독교 정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떻게 나라의 정치를 바라볼 수가 있을지를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이제 제가 즐겨 하는 말인데 개인의 기독교 입장에서 개인의 그 구원의 단위는 당연히 개인이죠, 그죠? 어떤 종족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구속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구속사의 단위는 민족이다라는 이제 개념이 저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라는 어떤 국가 또 민족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도 민족이 돌아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그런 나오죠. 있죠. 그래서 그 민족 단위로 민족과 뭐 그걸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죠. 그런 경계를 말씀이 정하는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함부로 허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유엔이라든가 해서 공용 뭐 AI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한다든가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 어떤 경계를 허물고 국경을 허물고 저기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활용이 되는 것인데 인류 역사가 그런 면에서 국가관은 우리가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관이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의 체계가 가장 성경적으로 부합한 나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오신 결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국가.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를 어떤 요람 하손이 유명한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내션 스테이트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최초의 민족 국가. 그러니까 어떤 종족이나 제국 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종족 아니면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그 고대 최초로 어떤 크리드를 가지고 신앙 체계라든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이 최초였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종족 국가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할례라는 제도
어떤 신이 내려주신 그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거기에 일환이 될 수가 있고 자국민도 쫓아낼 수가 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종족 국가도 아니고 당연히 제국주의도 아닌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연습했던 그 나라의 원칙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바람직하게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형태다.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런 전제에서 이제 출발하는 전제에서 거예요.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장이 2장이고요. 총 4장인데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런 출애굽을 본따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을 본따서 현대 이스라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본따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것이고 그 미국을 본따서 만든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론을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론에 결국에는 따라서 그 나라의 중심이 인종이나 언어나 뭐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크리드를 중심으로 뭉쳐진 어떤 결사체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크리도 크리도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도 네이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전체 세계 나라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꼭 신앙을 넘어서서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미치는 그러한 일반 은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평등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그렇죠.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는 국가 철학으로서도 그렇죠.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실제 미국의 독립 정신에 나와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강의안을 녹취를 한 겁니다. 물론 많이 다듬기는 했지만은 제가 4주 동안 강의했던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안을 녹취를 따서 이제 책으로 이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고 또 매 페이지마다 일러스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대량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나 교재로 뭐 쓸 수가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많이 사십시오. 한 100권, 200권 사시고 또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또 본인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도 직접 읽어봐야지 자기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요즘에는 뭐 무조건 위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유튜브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아셔야지 직접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네. 이걸 보시면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국가관을 설명하고 있구나. 네. 그런 인류 식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그런 개념도 이해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대의제라고 하죠. Representative Government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발상을 하신 사람이 이드로죠. 이드로죠. 이방인이에요. 이방 이방인이죠. 제사장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실험 테스트베드로 시작해서 그 원리가 이제 전 세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퍼진 거지만은 일반 은혜 영역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드로는 모세 장인입니다. 모세 장인은 모세 장인. 네, 하여튼 박사님 오늘 너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 되면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겠습니다.